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6회차 지난 2021년 6월 13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A형입니다.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해리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유형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이건 흔히 이제 기본서에서 뭐 기본적 인생 태도 라는 명칭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2021년도 6회차 당시에는요, 이 보기의 유형처럼, 이 지금 보기에서 보시는 내용처럼 이런 내용을 갖고 사실 명칭이 구별되어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기본서에서. 그래서 이제 교재 외 기출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보기가 5개가 지금 쭉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건 보기 내용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타인과 거리를 유지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you are not okay예요. you are not okay. 그죠?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려. 이 관점이죠. you are not okay. 넌 아니야. 그래서 좋은 관계로 지속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쪽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넌 아니야. 넌 아니니까 나는 괜찮거든. 근데 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이런 관점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앞에서 저기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신.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되지만 넌 안 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해당하는 보기는 3번 I am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나는 되지만 넌 안 돼. 이런 관점인 거죠. 왜?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저희가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명칭을 충분히 보기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죠? 이 문제 유형도요, 보기의 내용만 자세히만 읽을 수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아시겠지만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애초에 아노미 이론은 유럽에 있었어요. 이미 유럽에서 뭐 이미 발표가 돼서 알고 있던 이론이고요. 이걸 가져다가 머튼이 미국 사회에 와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죠. 근데 그때 중산층 이상, 상류층 거기에 가서 쉽게 임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 하류층을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문화적 목표, 뭐 제도적 수단 여기에 맞게끔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한 건 결과값이 나옵니다만 갑작스럽게, 흔히 이제 갑작스럽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야, 저 사람 평상시 안 그러다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흔히 이제 범죄라고 하겠죠. 이런 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에 대해서는요, 이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들한테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서에서 보셨겠지만 격정 범죄라고 하거든요. 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여기 뭐 살인 또는 뭐 폭행 뭐 이런 것들, 이런 격정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노미 이론, 저희가 이제 부적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1번 문화의 다양성과 더불어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2번 아노미 조건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중산층이나 상류계층에서 발생되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이거 하류층을 대상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3번은 체크해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다변화되는 문제에서 얘가 정답으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4번 문화적인 목표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설득력이 떨어져요. 아까 설명드렸죠.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5번 유럽 사회에 국한된 이론으로 성직자와 같이 윤리적 계층에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미국 사회에 국한된 이론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미국 사회에 국한된 이론. 왜? 위에서 분명히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니까요. 분명히 요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요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1번, 2번, 3번, 4번 보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수용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뭘까요? 부적응이 아니에요. 그죠? 부적응이 아니죠. 머튼이 제시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형이 뭘까요? 이 부적응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총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5가지 중에 유일하게 부적응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는 거 동조형입니다. 동조형. 그죠? 충분히 알고 계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도 뭐 18년도 9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의사소통의 유형 중 상향적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3가지 종류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적 의사소통, 그래서 상의하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건 뭐 편람이 있죠. 이 상의하달은 일방적입니다. 위에서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이건 밑에서 의견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문제에 나와 있는 상향적 의사소통. 자, 이건 하의상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밑에 의견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 보고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밑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쌍방향이 가능해져요. 밑에서 뭐 보고를 하면 위에서 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선택적 여과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야, 오늘 부장님 얼굴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오늘 뭐 이상한데 오늘 이거 잘 안 되는 거 가서 보고했다가는 내가 대박 터지겠네. 이건 다음에 얘기해야겠네. 진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수평적 의사소통입니다. 그죠? 이 3가지 중에 지금 상향적 의사소통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공식적인 의사전달 수단 중 하나로 하의상당이 아니고요. 하의상달이에요. 오탈자네요. 왜 없나 했네요. 하의상달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2번 계층의 하부에서 상부로 정보와 의사가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맞죠? 3번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맞습니다. 이거 하향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향적이라는 건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상사가 좋아하지 않는 불쾌한 소식이나 반대 의견까지 무조건 수용하려는 이타적 수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타적 수렴 현상이 아니고요. 선택적 여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 보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저희가 아는 단어로 필터링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5번 보고, 면접, 의견조사, 제안제도 등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한 것만 딱 구별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뭘 더 얘기하려다가 딱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문제. 에드워드 홀 공간학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사회적 거리라고 불러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라고 뭐 부르게 되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120에서 360 그 사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크게 한 걸음 또는 크게 3걸음 사이 그 안에 어디인가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흔히 이제 직장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간격의 거리,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흔히 이런 걸 대중적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의를 듣던 뭐 연설을 듣던 이런 관점이죠. 2번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거리 혹은 연설이나 강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대중적 거리라고 설명을 드렸죠. 3번 가족이나 연인 이외의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회피 동작과 방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저희가 뭐라 하느냐? 친밀한 거리,
흔히 사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45cm 이내로 들어오는 거죠. 4번 이 거리의 대화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제3자의 개입이 허용되며 왜? 크게 한 걸음 크게 세 걸음 그 사이 어딘가 할 테니까요. 대화 도중 개입과 이탈이 자유롭다. 네, 흔히 저희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거리 4번 설명이 맞습니다. 5번 친한 친구, 동료 등 신뢰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나 오랜 기간 친근한 관계를 맺어온 고객 사이에 형성되는 적당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느냐? 개인적 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저희가 충분히 네 가지 유형이거든요. 에드워드 홀이 얘기한 공간하게 나오는 거리는 이 개념을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충분히 뭐 향후 문제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 문제에서 가장 독특했던 문제는 바둑판이 25cm, 25cm 가로 세로가 죄송합니다. 45cm, 45cm의 정사각형이랍니다. 그러면 바둑판을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무슨 거리에 해당할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죠. 네. 무슨 거리일까요? 45cm, 45cm의 정사각형. 여기 안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바둑판이죠. 네, 흔히 알고 계시는 개인적 거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다음 문제. 인간관계 개선 방법 중 부정적 사고가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자문함으로써 자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나옵니다. 역기능적 신념이 이 기법의 키워드가 되죠. 역기능적 신념은 반대로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찾아내는 방법에 해당하는 걸 뭐라 부릅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직 화살표 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속담을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가 안 좋게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과 내 모든 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다못해 땅바닥도 없이 여기가 바닥인가 봐. 그때부터는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말고요.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있지 말라고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가 보다. 결국 역기능으로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수직 화살표 기법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비결정론적 철학에 기반을 둔 교류 분석입니다. 비결정론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비결정론적 철학이라는 말이 없으면 교류 분석의 인간관 얘기를 할 때 흔히 문제 기본서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세 가지 인간관이죠. 인간관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으로 올바른 거 뭐라고 하면 현실성 맞나요? 현실성은 들어가지 않죠. 그죠? 자율성 누구나 다 자율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맞죠? 촉진성 해당하지 않습니다. 긍정성 선생님들이나 저나 누구나 다 태어날 땐 공주와 왕자로 태어난답니다. 그 공주와 왕자들을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부모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부모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 가능성 해당하죠. 개인주의 성향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마가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저희 교류 분석의 세 가지 인간관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젠 끝났네요. 4장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5장 문제입니다. 서비스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이건 뭐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CS 개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나요? 라고 하는 문제는요. 서비스의 정의 5장에 1장에 고객 만족 정의 이 두 가지의 내용에서밖에 안 나와요.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 학자가 뭐라 정의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본다면
학자 때문에 정말 뭐 시험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셔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미 정해진 곳만 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이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시험 보는 응시생한테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키워드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반대로 여쭤볼까요? 뭔 말일까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무슨 말입니까? 모르시겠죠? 선생님들이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딱 보니까 아우씨 뭔 말이야. 그래서 학자는 뱃솜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거지 같은 방법이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네, 키워드도 하나 없이 딱 보고 아우씨 뭔 소리야 이게 뱃솜입니다. 네, 모릅니다. 뭔 소린지. 이 관점으로 기억을 하시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전국에서 저밖에 없을걸요 아마. 네. 왜 그냥 뭐 이걸 뭐 알면 뭐 하겠습니까 막말로다가. 네. 근데 잘 보시면 다른 학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요 고객 관점에서 정의를 해요. 고객 관점에서. 근데 이 뱃섬이라는 사람의 정의만 왜 받아들이기가 이게 한번 딱 읽어보는 걸로 야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직원의 입장에 설명을 하니까요. 반대 입장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이 읽어보면 도저히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좀 말 같지도 않은 방법.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건데 효과는 겁나 좋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다시는 틀릴 일 없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시험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소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소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객과 직원이 분리되는 순간, 쉽게 해서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는 순간, 그대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재고 보관도 안 되고요. 뭐 오늘 와가지고 제가 이름이 박정민이니까, 어우 정민 씨 오늘 서비스 왜 어쩜 이렇게 너무 좋아? 나 내일도 올 테니까 오늘 서비스 킵 좀 해놔. 안 되죠. 내일 오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죠? 재고 보관도 안 되고요. 재판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그대로 그냥 소멸해 버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율을 해서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래서 다른 말로 동시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비분리성이라고 부릅니다. 2번, 서비스는 고객이 거래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직원이 서비스를 생산하면 고객이 그 앞에서 막바로 그 생산 과정을 보고 있다가 막바로 소비를 해버리니까요. 비분리성입니다. 3번, 서비스는 재고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맞죠? 선생님, 이게 소멸성입니다. 4번, 서비스는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대요. 그래서 주관적 의미래요. 무형성입니다. 서비스는 종업원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표준화가 어려워요. 이질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문제 유형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2021년 6회차 일단 개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커트 라이만이 제시한 서비스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가 기본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커트 라이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명제가 하나 나오고요. 밑에 하부 요소가 6개가 넘어가요. 6, 7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개론부터 시작해서 개론 6장부터 시작해서 전략론까지 내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의 하부 요소가 있는 것들은요. 제가 꼭 말씀드릴 때 명칭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업을 할 때. 왜 그러냐면 명칭만 워딩을 바꾸거든요. 여지껏 내용을 갖고 명칭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도 지금 동일해요.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우수한 리더는 업무에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거 분명하게. 2번. 우수한 리더는 반드시 달성 가능한 합리적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맞을까요? 아니죠. 이 리더라고 부르게 되면요, 관리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리더는요, 도전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죠? 도전적 목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18년도 7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죠? 이 도전적 목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3번, 4번, 5번 설명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6장 서비스 리더십 파트부터 전략론까지 기본서를 갖고 보실 때 하부 요소가 6개 이상 나오면서 쭉 설명까지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제목만 정확하게만 좀 파악을 하고 체크해 보시면 향후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오히려 이 파트에서는 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CRM이 끝나고 CRM이 끝나는 게 아니라 CRM 파트 그 내용이 끝나고 인간관계, 뭐 커뮤니케이션 그 뒤로 오면서부터 5장 문제, 서비스의 정의 문제, 서비스 리더십의 문제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큰 부담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챕터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영상만으로도 시험 준비가 되실 수 있다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매번 하는 거 네이버 카페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신다든가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이걸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정말 시험 합격에 필요한 솔루션, 입증된 정보들입니다. 흔히 뇌피셜로 안 떠들어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들만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면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카페 중에 운영자가 뭐 질문했는데 거기다 대고 시험 준비하는 방법론을 얘기해주는 카페는 저희 거밖에 없을걸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왜 그럼 제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실제로 그래요. 질문을 짧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너무 길어? 그것도 강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 좀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시험 합격해야 돼. 그러면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난 안 누를 건데 이제는 조금은 얄미워지려 그래요. 네. 그래도 난 안 누를 건데 그래도 선생님 괜찮아요. 뭐 안 눌러주신다는 분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네. 그래도 눌러는 주세요. 시간 되면. 네.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문제로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